예, 안녕하세요. 예, 미래탐구 오늘 2시에는 자연계열 논술 설명회를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기종 선생님, 그리고 강용범 선생님, 김영찬 선생님, 그리고 이대영 선생님 네 분의 선생님들 모시고서 설명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유튜브로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모님들께서 혹시 설명회 들으시는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실시간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궁금하신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 설명이 마치는 시점에는 질문들 저희가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들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같이 받으셨을 텐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창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주기적으로 설명의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문자 메시지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서 내용들 보시면서 다운로드하셔서 문서들 보시면서 같이 설명해 들으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설명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순서대로 진기종 선생님 모시고서 의의 수리 논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바로 몇 주 전에 최종 그 논술 전형이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준비했었던 코로나의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최종 합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선생님의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설명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수리논술 강사 진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간단한 양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수리논술 고사가 뭔지만 간단하게 특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꼭 학생들도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어머님들도 앞으로 이제 수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교과 과정에 한정되어서 출제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 내용에 근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가 교과 과정 수준으로 반드시 풀려야 된다라는 것이 자, 교과부의 지침이고 그 입시 당국에서 매년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제대로 출제가 안 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걸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이 예비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대학에서 수리논술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과는 무관하게 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등급에서는 등급 컷에서는 의예과 계열이나 상위권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미적분과 기백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제는 미적분, 기백, 학통,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들이 모두 반영되는 걸로 논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좀 철저히 준비하고 한 학생들이라면 뭐 미적분이 굉장히 난이도 높게 보통 논술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 기타 학통이나 기백은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준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술이 이제 수능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숫자로 답을 하거나 선택지를 고르는데 이제 논술은 답안이 과정에 따라서 증명도 해야 되고 뭐 값도 나오지만 그 유도 과정들이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 유형의 문제고요. 요즘은 대학에서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통 제시문에 연관시키거나 문제를 연결시켜가지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또는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통 고난도 수학 문제라든지 뭐 경시대회 수학 문제 푸는 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교과 과정에서 출제되어서 내신도 철저히 잘 모든 전 과목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제시문이나 이제 문제 구성 같은 걸 잘 이해하는 한마디로 좀 지적 능력이 또 학습 능력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겠죠.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주요 의학계열 수리논술고사 대학별로 조금 간단하게 특징만 살펴보면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유형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뭐, 카톨릭대 유형, 그 다음에 울산대 유형, 중앙대 유형으로 자,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카톨릭대 유형은 이제 수학 논술만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높아요. 뭐 4합 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제시문이 연계가 되고, 자, 문제들이, 단계별로, 이거 소문항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 문제에, 자, 소문항 한 2-3개가 들어가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문항을 잘 이해하고 뒷문항을 풀면 순차적으로 답이 나오겠죠. 뭐 그런 과정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특징이 이제 기본 문항과 고난도 문항을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배열합니다. 모든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기본 문항도 충분히 내고, 그 다음에, 고난도 변별력 있는 문항들도 이제 함께 출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 비슷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 의대가 또 비슷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울산대 쪽인데요. 울산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논술에다가 이제 여기 울산대는 영어 논술, 뭐 한양대는 인문 논술에서 별도의 뭐 의대 들어가는데 필요한 뭐 기본 소양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뭐 또 다른 논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능 최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의 특징이 아까 카톨릭대와 다른 부분이 이제 이 제시문이 없다, 문제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그냥 문제만 덜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손도 못 대는데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문항에다가 소문항을 좀 줘가지고 힌트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단독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 3개, 4개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고난도 심화 문항 중심으로 2-3개를 이렇게 출제하고 기본 문항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비슷한 형태가 이제 한양대인데 한양대는 물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제 수학 논술, 인문 논술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없이 단독 출제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물론 과학 논술 보는 유형인데 이제 문항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이 이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없는 문항 문제 위주로만 출제하는 방향 이런 분들은 연세대 자연계열 쪽이 비슷하다. 먼저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대 계열 쪽인데 여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수학 논술, 과학 논술 같이 보는 데고요. 제시문 연계되고 제시문도 충분히 잘 주고 뭐 문제도 단계별로 잘 주고 그다음에 기본 문항도 다수 출제하고. 그러니까 논술이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논술이 쉽고 논술이 쉬운 만큼 수능 최저가 아주 높습니다. 뭐 3합 4 이 정도까지 가는 정도로 굉장히 수능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이 쉽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논술을 치르는데 뭐 어려운 문제도 안 냈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풀면 안 되니까 답란이라든지 답란을 별도로 지정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서술 분량을 또는 서술 형식을 제한하는 그런 답안지 작성을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준비한 학생들이면 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이것만 공부하겠다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르고요. 나중에 이제 답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나오는 거하고 염두해 둬서 자, 같이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유사한 데가 이제 연세대 원주가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 아주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희대는 뭐 연세대 원주나 중앙대보다 수학 난이도는 다소 높다라는 건데 이제 등급 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3합 5인가 좀 뭐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대가 이제 과학 논술을 보는 대신에 과학 논술이 생명 논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수리 논술의 특징 간략한 방향은 이런 정도로 되고. 자,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특히 현역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현역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뭐 원래 일정대로 이렇게 학교 시험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이제 학교 못 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공부 리듬이 많이 깨졌어요. 자, 그런데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2021 내년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 성과가 좋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자,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매해년도 똑같은 유형이나 똑같은 난이도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같은 유형이나 같은 난이도가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수능도 그렇지만 대학교 논술고사는 더욱 심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거는 뭐 특정 문제를 잘 푼다,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기출문제 암기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뭐 시험을 다 맞추는 시험이면 다 맞춰야 되겠지만 논술고사는 다 맞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자, 합격권에 들어간다,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그것들을 자,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고사가 다른 시험과 다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시험과 달리 자, 서술형 답안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답안을 잘 쓰려면 출제자가 낸 문제도 잘 이해하고 제시문도 이해하고 문항 연계도 파악하고 문제 방향도 파악하는 문제풀이의 기본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론 답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답안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답안이라는 거는 교수님한테 내가 제출하는 나의 자, 표현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정도 형식을 갖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구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논술이니까 당연히 자, 답안은 논리적인 서술과 그다음 체계성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뭐 말을 들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자, 우리 학생들이 써보고 있는 답안이 교수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학생들이 써보는 답안은 친숙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내는 답안이지, 교수님이라는 모르는 존재 또는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분한테 평가를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거를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 답안이 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추어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러죠. 막 이제 대학교 과정도 넘보게 되고, 또는 뭐 경시대회나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선생님이나 다른 데서 알아온 아주 교과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방법으로 풀어서 재미를 보는 경우 있으면 그걸 막 밀어붙여 가지고 자기의 위용을 가시하고 좀 뭐 이렇게 우수성을 보이려고 하는데, 자, 논술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논술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 방향을 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근거해서 구성해야 되는가? 그럼 교과 과정에 철저히 기초해서 풀이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수준의 답안들을 보면요, 대학에서 나온 예시 답안은 사실 합격 수준의 답안에는 훨씬 많이 못 미칩니다. 합격생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합격 수준의 최적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자, 효율적으로 작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 부단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고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 논술 문제는 수능과 다릅니다. 수능은 답이 선택지나 정수화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예측 못하도록 문제를 꼬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이나 조건을 넣지만, 자, 논술에서는 그냥 아까도 말했죠, 명확하게 문제 요구사항을 보여줘도 학생들이 그걸 유도하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교수님들은 이 학생들의 지적 영역과 학습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아주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교과 과정에 어떤 내용을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걸 어떤 순서로 전개를 해야 이 풀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올까? 그다음에 이걸 읽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풀이를 오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 잘 검토해가는 자, 그런 답안 구성들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 논리적 서술이 뭐 체계적인 답안 뭐냐라고 했을 때, 논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책에 고등학교의 기본 논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제로 자, 학생들이 익숙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용어나 서술들, 고등학교 때 나오는 뭐 명제,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보통은 그냥 무심코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리 논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의 방법, 뭐 기류법도 있고, 직접 증명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증명 방법들을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는 자,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신이나 또 이제 내가 아는 선생,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주는 분한테 쓰는 답안, 또 나만 알아보는 답안, 이런 부분들 쓰면 이제 관성적인 답안이 돼요.
그 답안에 생략 부분도 많고 비약도 많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도 많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고3 수준에 걸맞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되는 최상위권 이과 고3인 이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글을 쓰겠지라고 하는 그런 고3 수준에 맞는 깔끔한 서술과 구성의 자, 그런 답안을 쓰는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에 연결된 풀이와 유도 이런 내용들 뭐 요거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격 수준의 최적 답안.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매년 나온 얘기입니다. 난 문제 맞춰보니까 답 다 맞았다. 그리고 풀이 과정 다 맞춘 것 같은데 왜 날 안 뽑아주지? 논술 이상해. 이렇게 하는데 자, 그보다 훨씬 더 잘 쓴 최적 답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밀린 거죠. 그래서 합격 수준의 최적 답안은 자, 일단은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식 문제풀이 이게 답만 맞추는 거잖아요. 이 답만 맞으면 나머지 과정은 뭐 거의 맞는 거지라고 우리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이 내신이나 수능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정의 비약이나 왜곡 그다음에 이제 오류 같은 거에서는 많이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자, 항상 중요한 거는 답보다는 논술은 풀이 과정이 더 엄격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이. 자,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차적으로 과정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뭐 쓰고 나서 뭐 내가 혼자 만족하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기 학습과 이 평가를 이제 계속 해가면서 실전 영역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속 답안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완성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자,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제가 주로 신경 써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 수업은 자, 올해 아주 이제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일단 학생들이 집에 있든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아니 기숙사에 있든 어디 여행을 갈 수 없겠지만 가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자, 논술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몇 번의 수업으로 승부를 부는 게 아니니까 자, 아까 했지만 답안 쓰는 거 이게 원래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답안 이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틈틈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자기 학습을 유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의 핵심 평가 지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걸 답안을 구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 다 포함하는 부분으로 이제 집중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진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아직 미적분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논술을 시작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미적분은 저희 수업에서 이따 커리큘럼 보면 알겠지만 조금 지나서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이나 수학의 핵심 문제 풀이보다는 수리 논술의 기본에 맞춰서 쓰기, 답안 작성 이런 부분에 아이템들을 주로 많이 다루면서 고등학교 1, 2학년 기본 수학에 대한 기초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별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경향이 있는데 뭐 최신 입시 경향, 대학별로 어느 정도 경향은 있습니다. 그 경향에 맞춰 가지고 자, 강조해야 될 학습 내용, 그다음에 꼭 명심해야 될 유형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진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부분으로 먼저 이제 제가 한 특징적인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 수업마다요, 학생들한테 답안지를 꼭 한 장씩 쓰게 하는데, 많은 분량은 아니고, 소문항 실제 시험에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 정도를 답안을 써가는데, 뭐 수업에서 이제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관련된 유형을 소개할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쓰면 되는데, 그 수업 현장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답안 쓰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를 뭐 돌아다니면서 개별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생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답안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게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좀 힘듭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개별적인 지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을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게끔,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정리해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처음에는 한 글자도 못 쓴 학생들이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두 줄, 세 줄 써가다 보면 결국에는 논술 답안 실전만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글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제 수업이 힘들다라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부분에 가장 큰 게 과제가 매번 나가요. 그래서 과제가 매번 나가는데, 과제는 이제 보통 시험지, 실전 시험지 하나 정도의 분량이 나가서 일주일 뒤에 다시 수업을 올 때까지 자, 답안지를 완성해서 써와야 되고, 자, 그 부분을 자, 제가 자, 그냥 우리 학생들의 사정을 배려해서 그래 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실전 수준에서 자, 대학의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일단은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역량 또는 뭐 개인적인 지향, 그다음에 학습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도를 한다든가, 자, 조언을 한다든가, 뭐 별도의 코멘트를 달아주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딴 거 없습니다. 공부하는 수리 논술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답안지 쓰면 돼요. 근데 그걸 몰아서 쓰는 게 아니고, 자, 학습과 진도에 잘 맞추어서 거기에 흐름에 맞추어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그래야 그다음에 기본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답안 작성을 해가면서 이제 역량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은 다들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첨삭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직접 그다음에 대면하고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학생들을 이끌어줘야지 뭐 이거를 누구한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첨삭을 하다 보니 그 학생의 강점과 약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할 테고 그 부분들 자 적재적소에 짚어서 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첨삭할 때 사실 뭐 별도로 학생들한테 제가 붙잡고 면담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꾸준히 과제를 해오고 있다면 그 과제를 통해서 과제 풀이 과정에다 제가 해주는 코멘트만 가지고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대로 답안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다 관리를 하고 자, 이 답안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자, 이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시 이제 원서 낼 때 그 상담 자료로 다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수치화된 점수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 학생들의 이제 답안을 지금까지 쓴 걸 보니까 어디가 강하고 어느 영역은 강하고 어떻게 잘 쓰고 그다음에 이 대학의 입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카톨릭 대학, 울산대학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같은 날 그죠? 시험을 보는데 뭐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할 때 이 학생은 카톨릭대 유형에 맞습니다. 울산대 유형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의 근거가 뭐 점수가 얼마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점수라는 거는 모든 응시생들이 자, 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이제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생이 지금까지 써온 답안지와 평가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세부적인 수업 계획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판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세한 거는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 뭐 올라온 질문이 없나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순서는 강용범 선생님 모시고 그 자연계열에서 이제 물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하나씩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아, 이거 예, 강용범 선생님 모시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물리논술 강사 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설명회하고 강의하고 또 설명회 듣고 수업 듣고 이런 게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잘 진정이 돼가지고 내년 입시 준비는 또 학생들하고 활발하게 좀 상호 소통하면서 첨삭도 활발하게 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대면으로 2022학년도 입시 물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변경 사항부터 먼저 핵심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출력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료가 이상하게 출력되어 있네요. 자, 주요 변경 사항들 하나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약학과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된다는 얘기죠. 연대는 5명, 성대 5명, 중대 20명, 경희대 5명 등등. 연대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고요. 중대는 수능 최저는 높습니다. 의대랑 같이 분류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4개 영역 등급 합이 5고 1, 1, 1, 2 찍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과탐은 또 평균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좀 자신이 있으면 일단 중대는 써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죠. 연대는 이제 자신이 없을 때, 하지만 논술에 자신이 있을 때 노릴 수 있는 카드가 되겠는데 모집 정원 숫자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하고 최저를 같이 맞추기 때문에 2개 합이 3이 들어가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이공계열하고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가 되게 낮다는 얘기죠. 수리논술만 실시한다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의 변경사항 중에 하나는 경희대는 의학계열만 과학논술을 실시한다는 점이죠. 올해까지는 이제 이공계열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공계열은 한양대라든가 뭐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수리논술만 실시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연대 논술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시간은 120분입니다. 최저는 없고요. 학생부 안 들어가고 논술 100% 선발이죠.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학과별로 과학논술 선택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물화생이 다 준비 가능하다는 거. 치대 같은 경우는 물리 선택은 불가능하고 의대는 논술로 뽑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보면 이제 전기전자, 물리하고 생명 선택 가능입니다. 화학은 전기전자 불가능이고요. 기계는 물리하고 화학만 가능합니다. 생명은 불가능한 거죠. 그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 논술 전형은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빠집니다. 근데 이 전기전자하고 기계가 집중적으로 추합이 많고요. 작년 기준으로 1차 추합에서만 전기전자 20명, 2차에서는 5명, 기계는 1차에서 추합이 15명이 돌았죠. 추합이 많이 도는 그런 특징들,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가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추이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과학논술 실시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요. 성대는 여기 있는 자연과학 계열 등은 국수탐 중에서 2개 합이 4 이내 플러스 영어 2등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개 영역 6인 셈인데
영어 2등급이 필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고요. 과탐은 2개 평균인데 소수점 절사입니다. 과탐을 뭐 2등급으로 치려고 한다 그러면 2, 3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2, 3 나와도 평균 2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개 등급 합이 4기 때문에 성대 정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맞추는 건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되는 거니까요. 뭐 국어 2, 수학 2, 과탐이 2,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저는 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영어 2등급이 안 돼 가지고 논술로 성대 갈 법한데 영어 2등급이 안 돼 가지고 성대를 못 가는 경우들이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올해는 그래도 안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어 2등급에 대한 이 부분들 성대를 논술로 생각하게 된다면 특히 국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정시로 답이 없는 경우에 성대를 논술로 생각할 때 영어 2등급 특별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약대라든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쪽 같은 경우 수학하고 과탐 등급합이 무슨 문제인가요? 예. 지금 네,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 2개 등급합이 3인 거죠. 1, 2, 2를 찍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경희대는 3개 등급합 4, 과탐 하나만 들어가니까 비교적 맞출 수 있는 영역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가 논술에 강한 학생들이 의치안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수월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명 합격을 해가지고 감사 문자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같은 경우는 과학논술은 없죠. 의대가 약학과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경희대 약학과는 이 정도만 최저를 맞춰도 지원 가능하다. 약학과를 생각하고 이 수시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리논술이 강하다면 이쪽이 아마 가장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수시에서의 수학 실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중대는 약학부가 의학부랑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등급합이 같다는 거. 최저가 4개 합 5, 제일 강력한 조건입니다. 이게 4합 5가 맞추게 된다면 합격 확률은 많이 높아질 것이다. 모집 정원도 높은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약학부로 가기 때문에 의학부하고에서 약학부로 약간 분산되는 흐름도 있을 겁니다. 중대 의대도 합격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의학부로 몰릴 테니까 약학부는 상대적으로 최저를 맞추게 된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는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목별 1, 2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투로 가게 되면 아마 안 하시겠지만은 물투도 가급적 피하시겠지만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중요하다는 통설이 있는데 내신 점수 차이가 거의 없고 논술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시간은 100분입니다. 반영 점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생부 반영은 내년부터 비교과가 폐지가 되고요. 교과만 40입니다. 그리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거의 많이 안 나는 거죠. 물론 이제 6등급 되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5등급까지만 받겠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대비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물원물투 개념을 잘 이해하고 논술 문제 분석 능력, 답안 작성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울수록 문제 분석 능력과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고요. 수능에서 물원 선택, 내신에서 물투 선택이 기본적인 준비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신 물투 선택을 하고 1학기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원 위주로 출제가 되는 성대, 건대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대비까지는 좀 신경 써주시고 역학 부분은 기말고사는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전날 다음 날이 물투 시험이니까 높은 등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식 정도는 그때쯤 한번 봐주는 거 그런 거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연대라든가 의학 계열을 준비한다면 물투 내신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챙기고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학기 범위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연대하고 경희대 의창 계열은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여름서부터 본격적으로 듣게 되실 물리논술 시간에 충분히 커버를 해주게 되니까 올해도 이제 연대 간섭 나왔는데 간섭은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하고 뭐 물원에도 좀 나오지만은 충분히 논술 시간에 커버를 하고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주면서 파인할 때도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2학기 범위들은 저한테 맡기시고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 물투 대신에 1학기 부분 정도까지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최근 연도 논술 전형 물리 논술의 출제 경향은 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쉬워지고 있다는 거. 절대 다수가 답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물리 실력도 동반 하락이어가지고 체감 난이도의 하락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죠. 쉬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더라도 물론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 상승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능도 열심히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시간에 수능 연습 열심히 하다 보면 연대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겠죠. 의대가 물투 내용들이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물리는 잘 할 수 있는 선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투 범위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물투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개인별 체감 난이도가 되게 크게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투 학습 전략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범위는 이제 물원을 기반으로 물투의 주요 개념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고정되어 가는 추세고요. 근데 물투의 개념을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출제를 하려고 하는 연대서부터 사소한 공식 하나 정도 집어넣는 성대나 건대까지, 성대나 건대는 아예 물투를 안 건드릴 수도 있고요. 차이들은 있지만은 이 물투의 물원을 기반으로 물투의 주요 개념을 포괄하는 쪽이 좀 전체적인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라든가 의학 계열, 중대 같은 경우는 물투가 많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중대는 물투가 나오긴 하지만 이공계열에서 물투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뭐 중대를 목적으로 물투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1학기 때 물투 선택했고 준비할 거면 중대에서 열심히 다루고 있는 뭔가 접촉 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데요. 빨리 끝내고 다음 분 하실 때는 약간 점검을 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과학논술 출제 경향이 조절돼 있다는 것들은 잘 아실 거고 주요 출제 중역들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물투 1학기 열심히 봐라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는 문제가 나와도 답안 작성 능력에 따라 점수가 변하고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잘 친 것 같아 하고 내심 기대를 합니다. 답을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답안의 완성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말에 따르면 수능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 정도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라 가지고 집에서 많은 문제들을 서술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들이 수업 듣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물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별로 하지를 않고 물투는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혼자 기출문제들을 집에서 혼자 꾸준히 서술하는 연습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조건을 집어넣고 그러는 또 문제가 좀 유형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분석 훈련이라든가 이 서술 준비 같은 부분들은 별도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또 물리 논술 수업을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하락에 따라서 답안 작성 능력 또는 답안 작성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 여유 있는 시기, 파이널 가면 첨삭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첨삭을 하더라도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첨삭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첨삭을 꼼꼼하게 받으면서 답안 작성의 틀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술은 수능과 다른 시험이다. 앞에서 했던 거, 논술 전형에서 과학 선택은 물리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가?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표준 점수 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생물은 망치지를 않습니다. 생물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생물이니까요. 생물 선택했으면. 하지만 합격은 물리가 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물리는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망치는 학생들이 있고요. 계산 틀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물에서는 맞춤법을 틀리는 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리에서는 계산도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 풀고 답도 맞춘 학생이 받게 되는데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의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합격에 유리해진다는 거. 표준 점수 면에서 유리하다. 두 번째 시간 면이죠. 논술 시간 빠듯합니다. 연대 150분. 잠깐 연대 아까 120분이라고 써놨었나요? 잠깐 뭔가. 연대 150분입니다. 150분. 잘못 썼었네요. 여기에. 연대 150분, 경희대 120분, 성대 100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대 150분, 연대 150분, 경희대 120분. 성대는 문제가 쉬우니까 100분 이렇게 주어질 텐데,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빠듯하죠. 수능보단 여유가 있지만은 그때 생물로 붙으려고 하면 답안 작성의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는 그날 문제가 풀리는 날은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합격할 만한 문제하고의 나하고의 좀 문제 운이 좀 좋았을 때, 잘 풀고 잘 쓸 수 있을 때 생물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물리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 그래서 수학 문제 풀 시간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런 차이들이 또 생명에 비해서 물리가 유리해지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논술 전형에서의 과학 선택은 물리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귀납적으로도 증명 가능한 게 물리 선택자의 비율보다는 물리 합격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형별로. 뭐 물리 선택자가 한 10%인데 합격자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꾸준히 조사를 했던 연대 의대 같은 경우, 요새 연대 의대를 뽑지는 않지만은 연대 의대 응시자 중에서의 물리 선택자 비율은 1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자는 35% 내지 50%가 넘어갈 때도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물리 선택의 유리함을 보여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수능 물원 선택, 내신 물투 선택이 논술을 위한 기본 준비가 되겠고요. 또 수시 일반 전형은 교과, 비교과, 학생 영향이 적고 논술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연대는 논술 100%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 이제 논술 전형으로 들어와서 논술에서 수능은 답 맞추면 되지만 논술은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능은 답만 맞추면 되지만 논술은 문제별로 부여되어 있는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부분 점수가 어디 더 있는지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별로 3점이 부여되어 있다면 3점 주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100점을 3점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지금 화면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 하면 나오나요? 위에 안 틀어져 있나요? 아, 여기까지만 잡혀 있나요? 저도 여기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오려면? 여기까지는 나오는 건가요? 저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가면 안 나오고 있는 거였나요? 오늘? 아까 화면 체크를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까지 저 못 보셨던 건 아니죠? 자, 일단, 필기 조금 해도 되나요? 좀 밖에 나가서 화면 한번 봐주시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 정도까지. 그럼 저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네요. 예. 자, 100점이 10점이라 그러면, 막, 부분 점수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고, 조금 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10점이라 그러면, 요렇게, 배점들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고요. 3점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0에서부터 3 또는 3.5나 4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별로 배정되어 있는 부분 점수 중에서도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가지고 와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논제와 제시문 분석이 출발점이 된다. 어디에 부분 점수가 들어있는지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답안을 써줘야 되는데 답안의 내용이 논제 요구를 잘 반영하면서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답만 맞춘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썼구나. 그 부분들을 갖춰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답안의 시각화로 한눈에 보이는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이나 그래프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하나당 1점 이런 얘기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적절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답안의 완성도를 높여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 1은 물리논술의 문항의 논제와 제시문 유형을 파악하자. 다양한 형태들로 나눠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어디에 점수가 들어있는지를 잘 찾아야 되겠고요. 기본 2는 자주 출제되는 물리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학교별로 선호도가 있습니다. 뭐 연대는 간섭을 사랑한다든가, 올해도 간섭이 출제가 됐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든가, 파이널 끝나는 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학생들이 시속이 나왔어요 올해 놀라워했던 그런 학교별로 자주 출제되는 물리 개념과 물리 패턴들을 잘 연습해 두셔야 되겠죠. 기본 3은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 쓰기 방식을 익혀줘야 되겠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첨삭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첨삭은 파이널보다는 미리 답안의 틀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강의 해설을 목표에 따른 경향 주제 답안 작성 설명들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근데 심화반은 이제 개념 설명은 적고 답안 작성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정규반과 심화반으로 구별이 좀 돼 있을 텐데요. 감안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하지만 또 심화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정규반에 들어와 있다가 경희대 의대나 경희대 치대를 붙는 학생들도 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또 개념이나 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된 핵심 문항의 답안 작성 및 해설 들어가고요. 답안 작성 중에 과제 첨삭을 제가 직접 하게 될 겁니다. 또 보조 문항 풀이 및 해설 들어가게 됐고요. 보조 문항은 그날의 강의 흐름과 난이도에 따라서 한 문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문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보조 문항 풀이 동안에도 첨삭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문제를 다루면서 논술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부분 점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연습들을 계속하고요.
답안 작성의 기술을 익혀 나가는 건데, 답안 작성은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숫자가 많은 반 같은 경우는 조교가 한 명 더 들어와서 보조 첨삭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강의에서 다른 문항을 다시 써오는 게 늘 숙제가 되겠고요. 저는 너무 정성 들여서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과제를 너무 정성 들여서 다시 쓰게 되면 실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길어도 30분은 넘기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써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개인별로 이제 물리 실력에 따라서 추가 문항을 좀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문제가 쉬워졌지만 개인별 편차가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쉽게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 따로 문제들을 두고 풀어오면 그 부분들은 별도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이 논술 관련해서 문제 분석을 잘하고 답안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첨삭이 중요하고 첨삭은 겨울서부터 시작되는 반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파이널 전까지 답안 쓰기에 틀을 딱 잡아놔야지. 이게 자전거 타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한번 탈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수준까지 답안을 적절하게 문제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를 파이널 전까지 잡아내야지 파이널 수업을 듣더라도 빨리빨리 많은 문제들을 써볼 수 있는 그게 좀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학원에서 화학논술하고 화학2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띄워놓은 것처럼 그 PDF 띄워놓은 거 같이 보시면서 그 설명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페이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학원들 나오고 있는데 논증과 추론, 미래탐구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앞에서 그 물리 강문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그 다른 패턴으로 다른 측면에서 화학 측면에서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하시는 거 몇 개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여기 지금 현재 2022년 과학논술 준비학교들 나와 있는데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수학하고 과학하고 분리해서 보는지 아니면 과학을 안 보고 수학만 준비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성대하고 건대가 과학을 같이 보고요. 성대하고 건대가. 그 다음에 연세대,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가 올해부터 조금 바뀌어서요. 경희대는 의치안만 이제 과학 논술을 보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과학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혹시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의치안만 과학 논술을 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만 보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까지 포함돼서 서울예대나 서울여대나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가 과학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 대학은 6개 정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요 성대하고 건대는 화학 원만 시험을 보거든요. 화학 원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화면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지금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네. 그래서 성대하고 건대를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화학 원만 준비하면 되고요. 근데 고3 학생들이 화학원을 수능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한 11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논술로 요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 준비 기간은 4회에서 6회 정도 3시간짜리 수업으로 가능합니다. 3시간짜리 수업으로. 그래서 요 4회에서 6회는 뭐 다른 작업들이 아니라 이제 논술 형태의 문제로 4번에서 6번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학교를 시험 보려면 이제 화원 수능 등급으로 1에서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이렇게 3시간짜리 수업으로 4회에서 6회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9월이나 10월쯤에 성대 건대만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학교죠. 이제 이쪽 학교들은 화학 1과 화학 2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 2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이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여기에 있는 대학을 만약에 시험 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 화학 2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길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기간이라서 8회짜리로 12회, 3시간짜리로 12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들어가려면, 이 대학을 시험 치려면 보통 7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말에 시작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 대학의 화학 논술 답안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에 마찬가지 화학 2 개념으로 8회 정도가 필요해요. 3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3시간짜리 수업 개념으로 8회, 그 다음에 논술 준비로 12회 해갖고 20회, 시간을 치면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해야지만 이 대학들의 화학 논술 답안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논술을 못 봐서 이 대학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거든요. 따라서 60시간인데 이제 요거 화학 논술 준비하는 요 7월 말을 빼고 이제 요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요 화학 2 개념 8회가 어느 수업에 필요하냐면 요 수업들이 학교 내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논술, 면접 있죠? 요렇게 4가지에 전부 공통적으로 걸려 있어요. 화학 2 개념이.
그러니까는 논술만을 위해서 화학2 개념 8회를 듣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고요. 이렇게 고3 1학기 내내 화학2 내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 수능, 그 다음에 논술 면접까지 포함되니까 어차피 요 4개 중에 한두 개는 걸쳐 있기 때문에 요 화학2 개념 8회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요 대학이 포함된 학생들은. 그리고 화학2 개념은 예를 들어서 화학 논술 준비가 7월 말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12회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8회를 얹어버리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화학2 개념 8회를 겨울방학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요 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그래서 여기 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화학2 개념 8회를 겨울방학에 시작을 하면 되고, 그리고 화학2 개념 8회를 시작해서 완성하고 나면 그게 요 네 가지에 그대로 도움이 되니까 논술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네 개를 위해서 겨울방학 때 3시간짜리로 8회 수업을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기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이 여기 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원서를 쓸지 정한 다음에 준비 기간들을 잡아주시고 겨울방학 때 화투 개념 8회를 들을지 안 들을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학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린트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시면 이제 요거는 물리선생님도 잠깐 이야기하셨고 세무선생님도 이야기하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별로 물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화학 생명공학부다 그러면 물리나 화학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요거는 대학을 정했다면 연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과별로 과목들이 지정돼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연세대고요. 2페이지 지나서 3페이지 가면 건대도 마찬가지로 요 학부별로 선택하는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학 선택할지 물리 선택할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제가 화학 1, 2 교과 내용을 갖고 왔는데 요거는 뭐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단원들이 배정돼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페이지고 이제 제가 1년 커리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이 1년 커리는 현재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시험 보는 학생들에 맞춰서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화학2 개념을 8회를 듣고 8회 수업을 듣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 A등급 혹은 B등급의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여름방학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8월에 화학논술을 정규반으로 해서 12회 듣는 거죠. 이렇게 12회를 듣고 그 다음에 수능 후에 이제 파이널로 3, 4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서 가는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 실판에도 잠깐 적은 것처럼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를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총 여기 8회, 그 다음에 여기 12회, 여기 3, 4회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잘 배분하셔서 계획을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화학2 강의 특징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 화학논술 강의 특징 나와 있는데, 여기 미래탐구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저랑 같이 다 12년 연속 계속적으로 정규반부터 시작해서 파이널까지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1년을 책임져서 매년 진행해서 벌써 12년 정도가 다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물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생물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첨삭도 강사가 직접 진행하고요. 그 다음 화학2 내용의 완벽한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성대하고 건대는 이제 화학원을 보니까 요쪽 대학이 이제 화학2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15점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연세대는 과학이 60점 들어가고 수학이 40점 정도 들어가요. 40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점이 넘으면 합격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연대 치대만 아니면. 그러니까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니까 요 한 15점 정도 차이는 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15점 정도는. 근데 마찬가지 제 수업 20회 수업을 듣지 않고 혹은 12회 정기반 수업을 듣지 않고도 15점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2시간,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게 제가 12회 요 학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세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집에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기출문제들을 수년치를 뽑고 대학별로 소트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한 24회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5점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확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화학 논술을 잘 세팅하려면 요 12회에 끝나려면 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수업 특징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제 겨울방학 화투 개념 강의 시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반으로는 화목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를 보는 학생들은 요 화투 개념 8회를 듣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7월 말에 12회 수업을 하면서 요 24시간을 본인들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요 대학을 보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요 8회라는 시간, 24시간을 투자하셔야지 이 대학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수업 시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학원 통해서 부원장님이나 혹은 소장님 혹은 원장님하고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진 않지만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문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학원 통해서 강사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연계 논술 설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공수리 논술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대용 선생님 모시고서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미탐 오셔서 지금 한 6년차, 7년차 하시면서 중상위권 이공수리 논술 상당히 저희 이제 학생들 알맞게 도움을 주고 계셔서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서 상당히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셔서 아마 부모님들 귀에 쏙쏙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이대웅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설명회를 하니까 좀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리논술학원이니까 이제 코어 수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코어 수학인지는 이제 좀 더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핵심 부분을 다루고 정말 수학에 있어서의 코어를 다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논술이 기출되는 유형들을 보면 예전같이 무슨 올림피아드 같은 걸 준비했었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기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어떤 코어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최저가 있건 없건 간에 또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만 풀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다룰 거냐? 수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이제 고등수학의 세계에서 끝부분에 있는, 이런 거는 애들이 못 다뤄봤을 거야, 이런 거는 잘 모를 거야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응용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 해서 이렇게 코어사학에 이름을 붙였고요. 과거 조기 졸업하고 칼스 졸업하고 지금 밀탐구에서 수리논술을 지금 전담으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리논술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진짜 짧게,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녹색 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 논술 선발 인원이 비슷하다는 거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좀 큰 폭으로 줄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 논술보다 조금 더 쉽게 문제가 나와서 적성이 없어지면서 이제 논술 선발을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변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들이다, 혹은 의치안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가 최저가 있는지 언제 보통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전 중상위반이거든요. 중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 예를 들면, 건대수의학과를 가겠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양대 건축을 가겠다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학교와 학과를 딱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쓸 것인가, 어느 학교가 제일 나한테 맞는가를 아직은 판단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 기준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변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올해부터는 기하 문제가 출제된 것을 예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학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요강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 안에서 논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요. 올해 시험 수능물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예상하기로 내년에는 이제 기하 문제는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게 고등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미적과 기하는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대학마다 출제하는 부분들을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학교는 확통과 미적을 낼 것이다. 우리 학교는 기하, 미적을 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차후에 그걸 보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죠? 네, 좀 작아졌는데 확대를 하려면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수리논술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중상위반이라고 하니까 어느 반에 들어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벌써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올해겠죠. 올해 시험 학생들의 쓰기 문제들을 제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했던 학생들이 단연코 좀 쓰기를 더 잘합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왔는데 7월달, 8월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완성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잘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확실한 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7월달에, 만약에 그 학생이 7월달에 시작한다면 쓸 수 있는 그 실력보다 확연히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수학적 기초가 아직 안 다져져 있는 경우에 그럼 시작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 기초 혹은 수능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준비가 끝나는 건 한 재수 3수 정도 되면 끝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끝나는 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수학을 되게 잘하지? 1등급 나오지? 그럼 수능 준비 끝났니? 그럼 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같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코어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용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하면서 가서 빨리 들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또 진도가 혹시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좋고요. 자,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12월, 1월, 2월은 좀 다른 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일부러 3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리논술 강사고 수리논술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선택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은 드릴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논술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다른 수업을 하는데 혹은 다른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지게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 학생 정도면 이제 논술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1등급이 나왔다. 그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등급보다, 다른 과목보다 논술이 특별히 더 잘 나온다라면 더 좋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해도 모든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계속 가르쳐온 결과 느껴진 건데, 코어 실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코어 등급을 듣고서, 이 정도면 논술 시작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등급 이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베스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면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무슨 등급이냐? 모의고사 등급이 아니라 코어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여기 두껍게 써 있죠. 내 자녀의 코어 실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느 날 진실한 얼굴로, 그러니까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실수한 거는 다 맞았다고 치자. 그리고 찍었는데 맞은 건 다 틀렸다고 치는 거야. 그럼 너가 편안한 환경에서, 너의 방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다시 차근차근 풀어봤을 때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봐도 이건 내가 못 풀었겠다 싶은 거는 틀렸다고 보고, 사실 이거는 조금만 더 했으면 맞았을 텐데, 혹은 뭐 단순 계산 실수인데, 혹은 뭐 밀렸었는데, 뭐 사실 밀렸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런 건 맞았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내적으로 수학 실제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이 다 정직하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담할 때 물어보면 본인이 찍어서 맞춘 거는 또 찍어서 맞췄다고 틀렸다고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등급이 2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3등급 안에 들어간다,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가르쳐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어 등급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실수를 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어떤 계산에서의 끝까지 못 갔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그건 수능에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논술에서는 생각보다 실수를 좀 적게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수능과 다르게 뭐 30초 만에 한 문제 풀고 1분 만에 한 문제 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고 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리논술에 특별히 유리한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수리 성적이 월등히 좋은 학생들이 있고요. 뭐 대치동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죠. 내신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수시를 쓰긴 써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확연히 낮은 대학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럼 뭔가 실력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수련논술의 비중은요,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지금부터 뭐 난 열심히 할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할 거예요.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수리논술 저랑 같이 수업을 한 부분들을 복습을 하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뭐 3시간, 길어봤자 3시간 반이고, 이제 통학 시간과 복습하는 시간을 다 포함해 봐야 일주일에 6시간 이내가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이 지쳐요.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다뤄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쑥쑥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도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파이널 직전에,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혹은 뭐 추석 특강 이럴 때는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3일 혹은 4일 정도를 연달아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수업을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다 아시겠죠?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fully understand하고 100%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더 좋더라.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뒤로 넘어가서 이건 접니다. 네.
수리논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 중상위반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쯤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상위반을 얘기를 하니까, 저 선생님은 중상위반만 하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상위권반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상위반에 이제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 이제 재미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한 3년 전에 이제 연대반을 진행했을 때의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대반의 교재와 중상위반의 교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좋은 문제가 있다면요, 제 수업의 교재, 분명히 지금 중상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상위반이 어떤 거냐면요, 나는 연대 혹은 뭐 한양대 이하로 갈 거면 재수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상위반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의치한이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라 연대까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건 상황 봐서 쓸 거고, 서성안을 목표로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인하대 이런 학교들을 목표로, 이대 이 학교를 목표로 건대까지 이런 학교들을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반의 교재에서는 그 학교들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반에서 사용했던 교재, 그 학교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 혹은 동일한 문제들이 있어요. 좋은 문제는 갖다 쓰는 겁니다. 연대 문제 쓰고요. 서강대 문제 많이 쓰고요. 경희대 문제도 물론 쓰겠지만 뭐 한양대 문제 쓰고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최근 기출문제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학생들이 그걸 느낍니다. 근데 초반에는 예전에 나왔었던 조금 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갈 거예요. 초반에. 그럼 그때는 학생들한테 점수도 공개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하셔도 되겠지만, 학생들 평균 점수가 30점대, 40점대 나와요. 나중 가면 요즘 기출문제, 뭐 2018년, 19년, 20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한 반에 평균 점수가 60점, 70점은 뜁니다. 근데 초반엔 좀 더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다양하고 독특한 유형들. 하지만 핵심을 잡는 유형들, 절대 뭐랄까, 수학의 세계에서 좀 바운더리 있는 유형들을 하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자체는 중상위반이라고 하지만 연대반 문제, 서강대반 문제, 한양대반 문제 한양대 문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꼼꼼하게 수업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중상위 학생들은 좀 상위권 학생이랑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더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많이 써봐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반은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금방금방 올라요. 수학에 대한 이해가 차 있는 것도 있고 쓰기 하는 능력도 묘하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분명히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되 대학이 요구하는 그 답을 써줘야 되는데, 항상 1등급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의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저게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본인의 포텐셜이 있어요. 사실 조금만 잘 가르쳐주면 요만큼 쓸 수 있는데 그만큼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답을 계속 써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달라지는 건데, 모 선생님 같은 경우 일장에 일단 있습니다. 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매주 걷긴 걷어요. 쓰기를 하고 걷는데 그 학생의 답에 대한 첨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은 학생들의 답을 걷어서 지면 첨삭만 주어지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이제 모범이 될 만한 답 한 대여섯 장 정도를 첨삭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자기 답에 대한 어떤 자기 쓰기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이 쓴 답에 대한 첨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터디를 해봐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교환해서 그걸 첨삭을 서로 한번 해줘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되게 날카롭게 다른 사람이 쓴 답안을 첨삭해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그걸 해봤더니 중위권만 학생들은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 내 답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 번째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 어떤 경우에는요, 뭐 4주에 한 번 쓰고 2주에 한 번 쓰고 이런 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 수업은 매주 쓰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 아까 살짝 들리다 말았는데, 뭐 정말 상위권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굳이 쓰지 않아도 문제를 읽어보고 대충 풀어보고 예시 답안을 읽어보고 이것만으로 쓴 거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정말 최상위권 학교를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의치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썼을 때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좀 먼저 할게요. 개별 첨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답 1대1 개별 첨삭을 해서 5개념 내가 썼던 것 중에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다양한 오답의 예를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쓰는 건 좋은 거구나. 이건 물론 좋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개념을 딱 바로 잡고 또 실제로 1대1로 코칭을 받고 그 다음 실제로 저한테 직접 지난 강의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복습을 했다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 선생님 저 풀어봤는데 이 부분부터 막혀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실제로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매 시간 주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이 가능한 그런 중3위반의 특징이 될 거고요. 개념 설명은 어떤 거냐면요. 논술 수업 같은 경우에 최상위반은 개념 설명을 많이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념 설명하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강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모여있는 학생들이 최상위반인지 아니면 중상위반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명할지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실제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끝까지 풀 거냐 아니면 조금 풀다가 이 뒷부분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마무리하면 돼. 이거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고 탁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최상위반 학생들은요. 끝까지 다 풀어주고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저기서부터 내가 풀 수 있는데 왜 계속 저걸 풀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상위반 학생들은요. 이렇게 막 제가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막 4문제, 5문제 3시간 동안 그렇게 풀면 뭔가 어버버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복습을 안 하는 학생은 그냥 많이 배운 것 같고 뿌듯한데 복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면 돼 하고 힌트를 주고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풀어봤더니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넘어가는 그 부분의 그 풀이가 사실 수능보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논술은 그래요. 그렇다면 그걸 자기가 직접 해봤을 때 막힌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막히는 게 한 3군데 있었고 힘들게 1시간씩에서 한 2개 정도 해결했는데 하나를 못 풀었죠. 결국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그날 질문이 길어지게 되면 자기의 쓰기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 했는데 또 3개를 못, 그 다음 주에 또 3개를 모르고 이게 점점 쌓이면요 부채가 쌓여갑니다. 학생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 별회와 더불어서 예시답안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나는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선호해요 해서 여러 가지 2-3개 정도의 풀이를 주는 것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까지 다르게 말하자면 약간의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풀이를 끝까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념 설명과 꼼꼼한 풀이를 같이 하다 보니까 1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 수는 다소 줄어들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원학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에 어느 학교 쓸 거냐 어느 학과 쓸 거냐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들어와요. 그런데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요. 공부를 하면서 성적 나오는 걸 봐서 점수 나오는 걸 봐서 그리고 수능 점수 나오는 걸 봐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학교를 쓰고 싶은데 그 학교 중에서 뭘 쓰는 것이 잘 유리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컨설팅을 받는다 하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갖고 컨설팅 해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요. 뭐냐면 이 학생이 얼마나 쓰는지를 모릅니다. 수능 점수는 나오죠. 내신도 나옵니다. 근데 수능이 이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면 대충 논술 이 정도 쓸 거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마다 쓰기의 능력이 좀 다르고요. 학교마다 쓰기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좀 자세하게 써줘야 되는 거를 말을 정확하게 좀 끝까지 해주는 걸 중요하게 꼼꼼하게 쓰는 걸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간결하게 정말 계산 위주로 하는 걸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에 맞는 학교가 어딘지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학생의 답을 많이 본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논술 강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어느 학교를 쓸지 수시 지원 시즌이 됐을 때 나는 한 6개 정도 4개를 쓸 건데 한 6개 정도 학교를 갖고 와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6개 중에 한 4개를 추려야 되는데 우리 애한테 제일 맞는 4개가 어떤 건지 상담 같은 것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시기를 정해서 딱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약을 받고 그때 학원에 와서 1대1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내년에 2021년도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대면으로 직접 학생들이 지금까지 썼던 것들을 쫙 펼쳐놓고
점수와 함께 이걸 보면서 1대1 상담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학생들한테 합격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학교를 쓰고 싶어 했는데 너의 유형에 이게 안 맞아 하고 말리고 다른 학교를 쓰라고 하는데 그 다른 학교가 합격하고 그 학생들이 얘기하기로 야, 그 학교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100%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100% 맞춰준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이 학생이 제일 맞는 학교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을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의 빈출 유형의 핵심을 파악한다. 자주 출제된 유형,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코어 부분을 핵심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다라는 거고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을 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해설을 할 겁니다라고 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다소 많은 문제들을 접하기 위해서 설명이 어느 부분을 생략한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리한 학생들도 있고요. 저는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지루하게 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4시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했죠. 매 시간 1시간씩 쓰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쓰기 한 거에 대한 첨삭도 매 시간 받게 됩니다. 쓰기를 할 때 첨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면 첨삭뿐만 아니라 대면 첨삭을 할 수 있어서 자기의 답안에 대한 첨삭을 받고 1대1로 선생님과 같이 만날 수도 있고 1대1로 질문 시간까지 매 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복습을 하는 만큼 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칠 거고요. 논술 컨설팅 그 학생에 맞는 그 학생의 답안을 보면서 그 학생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하는 컨설팅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6번은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요. 전 내신 수능은 안 하고요. 논술만 합니다. 수리 논술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신이나 수능을 한다고 하면은 저 선생님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셔도 되는데요. 수리 논술은 꽤 오래 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데이터도 쌓여 있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은 잘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제가 봤을 때 학생들 자랑을 하나 할게요.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가 좀 좋더라고요. 뭐 이게 실적이 뭐가 되나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일단 올해 실적이 아직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상위권 학생,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위권 했을 때는요. 그냥 파이널 수업만 듣든 아니면 어느 정도 듣든 기존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은 학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들은 그냥 쌓이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한테 들었었던 학생들, 그 꿈이 어느 학교였었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거 저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냐면요. 제 수업이 일요일 저녁 6시 반에서 9시 반이에요.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요. 학생들이. 물론 지금은 가지 않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자, 이때 학생들 지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일요일 저녁인데 이때 학원을 가야 돼? 실제로요.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안 빠집니다. 좋아해요. 실제로 와서요. 피곤하게 오죠. 피곤하게 오는데 눈 바짝바짝거리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얘네들 다 열정이 대단해서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요. 뭐랄까.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잘 가르치기 때문일지 모르겠고 혹은 논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재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지쳐하지 않습니다. 지각도 잘 안 하고요. 끝까지 애들이 그러니까 보면 알아. 앞에서 보면 알아. 애들이 이렇게 처져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지 아닌지 보이는데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적으로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냈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때 판단하셔도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니? 그만할까? 한번 하시면 학생들이 직접 얘기할 건데요. 전 이건 정말 제일 자랑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자, 꾸준히 학생들이 듣는다는 것도 사실 비슷한 걸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우리끼리의 얘기라고 할게요. 이거 지금 라이브로 나가는 거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들 텐데 1타 강사 선생님 수업은요.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듣다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거의 반 나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일단 들어야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허수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타겟팅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한 100명씩 거느리고 수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꾸준히 들어요. 꾸준히 듣는데 그냥 저랑 인간적인 친분이 생겨서일까요? 좀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대치동 학생들이 제일 아시잖아요. 제일 영리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제일 먼저 끊는 학생들이 대치동 학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히 학생들이 듣더라. 탈락하지도 않고 수업에 대한 불만, 클레임 이런 거 들어본
우리 실장님들이 저한테 전달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는 학생들이고요. 파이널까지 선언한다는 거는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대치동, 목동, 미탐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치동에서 수업이 안 열리는데 미탐에서 열렸던 파이널이 하나가 있었어요. 대치동 학생들이 목동 미탐까지 왔어요. 전 그때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화도 냈죠. 파이널 수업은요, 선생님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학교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냥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거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기도 했죠. 근데 끝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정말로 그냥 제가 좋아서 친구 같아서 왔을까요? 가장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상위 수리 논술에 있어서만큼은요, 많이 해봤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요. 계속적으로 수리 논술만큼은 제가 잘 분석해서 할 테니까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마지막 3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왔는데 좀 더 일찍 들을 걸 하는 이야기를 매년 듣습니다. 정말 매년 듣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빨리 들어보고 논술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때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라고 매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매년 반복됩니다. 항상 이 시기에 고민을 하거든요. 어렵다는데 논술을 지금부터 해야 돼? 라고 하고 다른 걸 먼저 하다가 한 3월달 양반입니다. 5월달, 7월달, 9월달 이때 들어와요. 9월달은 좀 너무 늦네요. 근데 정말 그때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아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야, 너 3개월만 일찍 오지, 5개월만 일찍 오지라고 이야기를 매년 한다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듣고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수업이 아니다 싶으면, 혹은 제 수업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나는 논술 천재였어.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 이제부터 뭐 일주일에 3번씩 해볼까? 이게 불가능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고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하는 그 수업이니까 한번 잘 선택하셔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실장님을 통해서 네, 상담을 할 수 있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은 일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미래탐구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에 그 인문계의 논술 설명회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자연계 논술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현재 오늘 진행됐었던 설명회를 유튜브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업로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반복해서 또 살펴보시면서 아이들 진학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하고요. 또 설명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이제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관련되어진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 저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계속적으로 좀 살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료들도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 또는 링크가 없으시면은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